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수부대 전역 후 교도관이 된 저는 어느 날 한 사형수의 머리를 깎아주다 그의 얼굴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과거 저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존경하는 중대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의 7월 장맛비는 평야의 소나기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처럼 끈질기고 음울하며 차갑게 내렸습니다. 1982년 굶주림과 추위는 여전히 집집마다 지독하게 들러붙어 있었고 이 외딴 교도소까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203 교도소는 사방이 칼날 같은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인 계곡 한가운데 옴짝달싹 못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붉은 진흙탕으로 질퍽거렸죠. 저는 빛바랜 회벽에 등을 기댄 채 차갑게 식은 쇠 바리캉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감방 안의 전등은 발전기 전력이 약해 깜빡거렸습니다. 누런 백열등, 불빛이 축축한 시멘트 바닥 위로 제 길쭉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특별 감방구역을 담당하는 교도관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상부 검열을 앞두고 사형수들의 머리를 깎는 임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9741번 들여보내. 저는 굵은 담배 때문에 잠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녹슨 쇠창살 문이 소름 끼치는 삐걱거림과 함께 열렸습니다. 무장교도관 2명이 쇠사슬에 발이 묶인 비쩍 마른 남자를 끌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흙과 검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진 낡아빠진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 203 교도소의 상징적인 냄새였죠. 앉아. 저는 방 한가운데 놓인 나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앙상한 어깨가 얇은 옷 위로 솟아 있었지만 그 자세는 보통의 범죄자들에게서 보이는 주눅든 모습과는 달리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이발볼을 그의 어깨에 둘러주고 바리캉으로 기본적인 라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단조롭게 윙윙거렸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뻣뻣하게 서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이제 갓 30을 넘겼다는데도 희끗희끗한 새치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바리캉을 목덜미 쪽으로 옮기던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목뼈까지 마치 진의 한 마리가 기어가는 듯한 길고 흉측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누런 불빛 아래 붉게 부어오른 흉터를 보자 심장이 불었는 듯했고 잊었던 기억이 폭포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978년 비무장지대 최전방 초소를 구출하는 작전 중 저의 중대장님은 북한군이 휘두른 대검을 제 대신 막아주셨습니다. 그 칼날은 제 목숨을 앗아갈 뻔했지만 그의 목덜미에 끔찍한 진의 자국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벽에 걸린 금간 거울을 곁눈질했습니다. 거울 속 사형수 9741의 눈이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지만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선우 대위 304 특수정찰 중대장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적의 목을 꺾는 법을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없이 진흙탕 속에서 버티는 법을 가르쳐준 나의 스승이자 큰형님. 부대에서는 비밀 임무 중 실종되어 전사 처리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째서 여기에, 어째서 국가반역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쓴 사형수 9741이 되어 있는 거지. 저는 이를 악물고 목구멍에 치미는 울분을 삼켰습니다. 어떤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이 203 교도소에는 황소령과 그의 하수인인 최 회장의 귀와 눈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작은 눈짓 하나 잘못했다가는 저와 박태위님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바리캉을 움직였지만 확인을 위해 일부러 쇠날을 그의 두피에 강하게 눌러 순간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박대위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얼굴 근육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울 속 눈빛이 살짝 좁혀졌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오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절 알아보신 건가? 틀림없이 절 알아보셨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그의 어깨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털어주는 척하며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일부러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중대장님 접니다. 박대위님은 돌처럼 굳은 채 앞만 보며 숨결이 움직이는 정도로만 입술을 아주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카메라 3번 구석에 새로 달았어.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정찰병의 본능으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라니 1982년에 카메라는 서울의 최고 기밀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어째서 이 외딴 국경지대의 교도소에 설치된 걸까요? 이는 황소령과 그 배후 세력이 사형수 9741을 얼마나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언가 발설할까 두려운 걸까? 아니면 그가 허점을 보이는 순간 처리하려는 걸까? 저는 몸을 일으켜 수건으로 박대위님의 목을 거칠게 털어 그가 앞으로 살짝 숙여지게 만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까다로운 교도관의 말투 그대로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가만히 안 있어. 귀 잘라버릴까? 머리꼴하고는. 여기 들어오면 독수리든 지렁이든 다목 잘린 닭 신세야. 머리카락을 터는 동안 제 엄지손가락이 그의 목덜미 뒤 풍지혈을 3번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것은 과거 특수부대원들 사이에 일시적 안전 신호였습니다. 박 대위님은 목 근육을 살짝 긴장시켜 한 번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교도관들의 총구 아래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2명의 정찰병은 서로를 찾아낸 것입니다. 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교도관 2명이 들어와 박대위님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절뚝이며 걸었고 쇠사슬이 부딪히며 철그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뒤로 사라지기 전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늘어뜨린 왼손 검지와 중지가 붙고 엄지가 안으로 접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부에 적이 사방에 있다는 긴급 위험 신호였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축축한 바닥에 흩뿌려진 검고 흰 머리카락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렸고 먼 산봉우리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는 폭풍우 치는 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진짜 전쟁은 국경의 최전선이 아니라 바로 이곳 203 교도소의 심장부에서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203 교도소의 규정상 재소자들은 일주일에 2번 단체 목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욕이라고 해야 폼나는 말이지. 실상은 모든 재소자를 울타리 친 콘크리트 마당으로 몰아넣고 계곡에서 길어온 얼음장 같은 물을 끼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피어오르는 수증기는 시큼한 땀 냄새와 톡 쏘는 비누 냄새와 뒤섞여 숨 막히는 축축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험한 분자들이 모여있는 4번 감방 차례였습니다. 저는 감시탑 위에서 K 소총을 단단히 쥔 채 물탱크 옆에 빽빽이 모여있는 재소자들을 뚫어지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무리 속에서도 가장 마른 박대위님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탱크 구석에 홀로 서서 천천히 물을 떠 몸에 끼얹고 있었습니다. 물줄기 아래로 그의 등에 얽히고 설킨 흉터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겪어온 수많은 사투의 지도 같았죠. 반대편 구석에서는 마동철이 박대위님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마동철은 거인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내였습니다. 키는 2m에 육박했고 팔뚝은 보온병만큼 굵었으며 민머리의 네모난 얼굴은 바위처럼 무뚝뚝했습니다. 그는 이 감방의 왕으로 황소 머리도 부술 수 있다는 주먹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살인 강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석 달
전 이곳으로 이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류에는 제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마동철이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그의 부하 3명이 흩어져 교도관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출입구 쪽에서 일부러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동철은 박 대위님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어깨에 걸친 수건 뒤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조심해. 저는 속으로 외쳤지만 소리내어 경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대위님은 살기를 감지한 듯 여전히 물을 끼얹고 있었지만 온몸의 근육은 이미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마동철이 2걸음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수건 속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날카롭게 간 플라스틱 칫솔이었습니다. 단검처럼 날카로웠죠. 그는 박 대위님의 옆구리를 그대로 찔렀습니다. 비장을 노려 뇌출혈을 일으키려는 악랄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외부 흔적 없이 서서히 죽어가게 될 터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르게 박 대위님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막는 대신 왼팔 팔꿈치로 흉기를 쥔 마동철의 손목을 강하게 쳐내는 동시에 오른발로 그의 무릎 관절을 걷어찼습니다. 퍽! 마동철은 비틀거렸지만 놈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는 목구멍에서 둔탁한 신음소리를 내며 왼손으로 박 대위님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이 주먹에 맞으면 박 대위님의 목은 분명 부러질 터였습니다. 박 대위님은 발에 족쇄가 채워져 민첩성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뒤로 젖혀 공격을 피했고 등은 물탱크 가장자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마동철이 달려들었고 날카로운 칫솔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우던 담배를 던져버리고 감시탑에서 뛰어내려 고무 진압봉을 휘둘렀습니다. 멈춰, 이 개자식들아. 저는 2사람 사이로 뛰어들며 소리쳤지만 마동철을 때리는 대신 박 대위님의 어깨를 진압봉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퍽! 박 대위님은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습니다. 제가 휘두른 일격은 매우 강해 보였지만 맞은 부위는 두꺼운 삼각근이라 뼈에는 손상 없이 극심한 통증만 유발할 뿐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만약 제가 박 대위님을 편들었다면 황소령은 즉시 의심했을 겁니다. 저는 이 반역자를 지독히도 싫어하는 잔혹한 교도관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박 대위님이 쓰러진 틈을 타 저는 마동철의 가슴을 세게 걷어차 그를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무릉덩이에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싸움질이야? 전부 독방에 쳐넣어 줄까? 저는 으르렁거리며 마동철의 얼굴에 진압봉을 겨눴습니다. 마동철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붉은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는 재빨리 뾰족한 칫솔을 속옷에 숨기고는 일어나 비굴한 척 보고했습니다. 간수님, 저놈이 제 얼굴에 물을 뿌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감싸준 박 대위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저를 향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방금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9741번 독방으로 끌고 가. 오늘 저녁은 굶어. 그리고 마동철,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한 번만 더 말썽 피우면 진압봉이 눈이 없는 걸 원망하지 마. 교도관들이 몰려와 박 대위님을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마동철은 보통의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찌르기 기술은 매우 전문적이고 간결하며 잔혹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암살자였고 그의 목표는 다름 아닌 박 대위님이었습니다. 저는 박 대위님이 쓰러졌던 시멘트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핏자국이 하수구 물에 섞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 대위님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마동철의 손목에서 나온 피였습니다.
박 대위님이 팔꿈치로 쳐냈을 때 그의 발목 족쇄의 날카로운 부분이 마동철의 손목을 그었던 것입니다. 나의 대위님은 궁지에 몰리고 족쇄에 채워졌어도 여전히 위험한 늙은 늑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늑대는 굶주린 하이에나 떼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의 203 교도소의 재소자 식단은 강냉이밥이었습니다. 말이야, 강냉이밥이지. 사실은 곰팡이 핀 옥수수 가루에 모래와 결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밥그릇을 들면 역한 냄새가 났고 색깔은 겨울 저녁 하늘처럼 회색빛이었습니다. 사형수들의 식단은 이보다 더 형편없었습니다. 매 끼니는 밥한 공기에 질긴 채소 몇 줄기, 그리고 국이라고 부르는 묽은 소금물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취사장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아궁이 연기가 옷에 배어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한 교도관의 아내인 뚱뚱한 아주머니는 노래하듯 재소자들을 욕하며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풀어 돌아선 틈을 타 저는 재빨리 4번 감방으로 갈 밥그릇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가 빠진 그 사기그릇 밑바닥에 저는 솔 담뱃갑에서 뜯어낸 은박지 조각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위에는 바늘 끝으로 모스 부호처럼 작은 구멍들을 뚫어 메시지를 새겼습니다. 황, 함정. 저는 최 회장이 황소령과 결탁했으며 함정이 박 대위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쇠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소자들이 쇠창살 너머로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직접 박 대위님의 감방으로 밥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먹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마라. 저는 턱짓하며 시멘트 바닥 위로 밥그릇을 밀어 넣었습니다. 박 대위님은 어두운 구석에 앉아 천천히 밥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먹지 않고 알루미늄 숟가락으로 밥 밑바닥을 가볍게 뒤적였습니다. 마치 고기 부스러기라도 남았나 찾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밥그릇을 돌려줄 때 그는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그릇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은박지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릇 바닥에 그는 무언가를 남겨두었습니다. 재소자들에게 가끔 배급되는 썩은 젓갈에 섞여 있던 아주 작은 생선 뼈들이었습니다. 그 뼈들은 밥풀로 그릇 바닥에 교묘하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서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 그리고 그 옆에는 새 조각의 뼈로 만든 박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서쪽, 박. 저는 식기를 정리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교도소의 서쪽은 험준한 석회암 산맥이 있는 국경의 원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은 박영감, 그래, 박영감님이다. 교도소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 홀로 사는 퇴역군인 박영감님은 병기참 출신으로 박 대위님이 매우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체포되기 전 박 대위님은 종종 그의 집을 찾곤 했습니다. 박 대위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서쪽으로 가서 박 영감님을 찾아라. 저는 그릇을 닦다가 일부러 쇠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흥분을 감췄습니다. 박 대위님이 박 영감님을 지목했다면 그곳에 이 모든 비밀의 열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나 조직 내 배신자들의 명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당직실에 삐걱거리는 간이 침대에 누워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뒤척였습니다. 마동철은 이미 한 번 손을 썼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황소령은 요즘 밤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는데 듣자 하니 시내에 있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영감님을 최대한 빨리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도소를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재소자 한 명이 탈옥한 사건 이후로 야간 통행 금지령이 강화된 상태였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 집에 가서 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틀짜리 휴가 신청서를 썼습니다. 황소령은 신청서를 보며 두꺼운 안경 너머로 한참 동안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집이 이 근방인가? 그가 능글맞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소령님. 바로 옆군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이 혼자 계신데 집이 낡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신청서를 책상에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가보게. 대신 돌아올 때 손님 대접할 귀한 약초라도 좀 구해오게. 괜히 술집 같은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발뒤꿈치를 모아 경례했고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불안감이 싹 깼습니다. 황소령의 눈빛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은 여우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쉽게 저를 보내주는 것이 혹시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해 긴 낚싯줄을 풀어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낡은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삐걱거리며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비 온 뒤에 붉은 흙길은 기름을 부은 듯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아야만 자전거가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휴가 신청서에 쓴 대로 옆군으로 가지 않고 계곡 옆 오솔길로 방향을 틀어 박 영감님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시든 옥수수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고 등 뒤로는 깎아지른 석회암 절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혼자 살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79년 국지전 때 모두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나가서 하루 종일 총과 포탄 이야기만 중얼거린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저와 박 대위님은 그가 이 지역의 무기 기술과 지형에 관해 살아있는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박 영감님은 집 앞 팻마루에 앉아 정글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피부는 늙은 나무 껍질처럼 주름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 많지 형형했습니다. 영감님, 저 왔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냐? 이 늙은이를 잊은 줄 알았더니 당직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감님, 오늘 겨우 짬을 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누가 따라오지는 않았는지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산골짜기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칼날이 숫돌에 갈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우놈, 그놈은 어떻게 됐나? 박 영감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저는 박 영감님께 박 대위님이 203 교도소에 잡혀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감님, 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박 영감님은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호송차가 저 고개를 넘어가는 걸 봤다. 선우 녀석의 모습은 잿더미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지. 그놈, 억울한 누명을 쓴 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예,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반역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영감님도 박 대위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배신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사람입니다. 박 영감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름으로 가득 찬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일어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침대 및 낡은 탄약 상자를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낡은 천 조각에 소중히 싼 작은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밖에 그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천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낡은 지포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달고 다른 황동 케이스에는 긴 머리 여인과 부산 1970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 대위님이 전리품으로 얻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잡혀가기 하루 전날 이곳에 들렀었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이걸 나한테 맡기더군.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이 자네 손에 꼭 전해주라고 했어. 민준이만이 이걸 이해할 거라고. 저는 라이터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다른 지포 라이터와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바퀴를 돌리자 불꽃이 힘차게 타오르며 향긋한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담배 피우라고 준 게 아닐세. 속을 잘 살펴보게 박 영감님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케이스에서 라이터 속을 빼냈습니다. 기름을 머금은 손뭉치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솜을 파내자 바닥 깊숙한 곳에 우표만 한 크기의 작은 흑백 사진이 얇은 방수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작고 흐릿했지만 저는 사진 속 두 사람을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턱에 커다란 점이 있는 험상에 쓴 얼굴의 남자, 바로 최 회장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외국 장교로 최 회장에게 돈 가방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폭발물 주의라는 글자가 인쇄된 나무 상자들이 쌓인 창고였습니다. 사진 귀퉁이에는 1979년 12월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최 회장은 무기를 밀매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군수 창고의 무기를 국경 밖으로 빼돌려 군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박 대위님은 이 사진을 찍었고 그것이 그들이 그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최 회장놈의 사형 선고장일세. 박 영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진 사람에게도 사형 선고장이 될 수 있지.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다시 싸서 원래 자리에 넣고 라이터 속을 케이스에 끼워 넣었습니다. 제 손은 지포 라이터를 꽉 쥐었습니다. 이 물건은 손이 데일 듯 뜨거웠지만 박 대위님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당장 교도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박 대위님은 구출될 겁니다. 잠깐만. 박 영감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최 회장 놈이 자네가 이걸 가지고 순순히 고발하게 둘 것 같나? 그놈은 박 대위님을 감옥에 쳐넣었고 자네가 입을 열면 자네도 죽일 걸세. 저는 그 늙은 퇴역 군인의 깊은 걱정을 이해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정찰병이지 않습니까, 영감님. 저는 박 영감님께 인사하고 자전거를 돌렸습니다. 그의 집 골목을 빠져나와 첫 번째 급커브를 돌자마자 뒤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낡은 오토바이 두 대가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는 사복 차림이지만 험악한 인상의 남자 4명이 타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최 회장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저는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미행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라,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페달을 힘껏 밟았습니다. 앞에는 미끄러운 오르막길이 가파르게 솟아 있었습니다. 생사를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게는 삐걱거리는 자전거 한 대와 가슴 주머니 속 가장 중요한 증거뿐이었습니다. 만약 넘어진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구형 오토바이의 이행정 엔진이 전기톱 소리처럼 숲 한쪽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2대의 오토바이에 탄 4명의 남자는 핸들 위로 몸을 숙이고 사냥감에 달려드는 짐승처럼 저를 쫓아왔습니다. 거리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50m, 30m, 앞쪽의 오르막길은 거의 2km에 달했고 죽음의 급커브들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은 안개 낀 깊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어젯밤 비로 질퍽해진 붉은 흙길은 치명적인 미끄럼 함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았고 낡은 삼천리 자전거는 무게와 관성 아래 삐걱거리며 신음했습니다. 평지에서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기름칠한 듯 미끄러운 이 오르막에서는 자전거의 가벼운 무게가 오히려 장점이었습니다. 선두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은 놈이 쇠사슬을 휘둘러 허공을 갈랐습니다. 쇠사슬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딜 도망가, 당장 멈춰. 그가 고함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길바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앞에는 Z자 형태의 급커브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바퀴가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고 잡지 않으면 절벽에 부딪힐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는 대신 무게 중심을 뒤로 옮기고 핸들을 놓은 채 길가의 풀숲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세게 틀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나무 뿌리와 잡초에 걸리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커브를 돌 수 있는 충분한 마찰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뒤따라오던 두 대의 오토바이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선두 오토바이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앞바퀴가 진흙 위에서 미끄러졌고 사람과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지며 한참을 미끄러졌습니다. 두 번째 오토바이가 달려오다 피하지 못하고 첫 번째 오토바이에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끔찍한 금속 충돌음과 함께 저속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쏜살같이 달아났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불과 몇 분 후 다시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놈들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추격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욱 기세등등했습니다. 앞쪽 길은 좁아져 겨우 소 한 마리 지나갈 만한 작은 오솔길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순찰을 돌 때 다니던 대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꺾어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대나무 가지들이 얼굴과 손을 핥히어 따가웠지만 속도를 늦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길은 나무뿌리와 돌멩이로 울퉁불퉁했고 자전거는 정신없이 덜컹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바퀴가 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깡패들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오토바이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자전거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계곡 삼거리에서 앞을 막아 한 놈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놈들은 이곳 지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계곡 삼거리는 이 오솔길이 큰 길과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놈들이 우회해서 길을 막는다면 저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될 것이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정오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마음속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버려야 했습니다. 계곡과 덤불 근처에서 저는 놈들을 속이기 위해 자전거를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자전거가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사람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흔적을 지우기 위해 계곡 상류로 약 200m를 거슬러 올라간 뒤 큰 고목나무 위로 올라가 무성한 나뭇잎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자리를 잡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낭떠러지 아래에 처박힌 자전거를 보고 그들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젠장, 떨어졌나? 한 놈이 물었습니다. 내려가서 찾아봐. 최 회장님이 그 라이터는 꼭 찾아오라고 했어. 살았으면 사람을, 죽었으면 시체라도 찾아야 해. 놈들은 낑낑거리며 낭떠러지를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포 라이터를 품은 가슴을 꼭 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놈들이 아래에서 허둥대는 틈을 타 저는 조용히 나무에서 내려와 숲 깊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숲을 가로질러 큰 길로 나가 시외버스를 타고 군으로 돌아갈 셈이었습니다. 저는 탈출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끔찍한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놈들은 최 회장과 그 라이터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최 회장은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어떻게 제가 박 영감님을 찾아간 것을 알았을까? 그 해답은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박 영감님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직감은 제게 박 영감님의 오두막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로 함정에 들어가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군인의 양심이 은인을 버려두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밭두렁을 따라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박 영감님의 오두막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저는 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밭을 태우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 플라스틱 녹는 냄새, 그리고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심장이 굳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시덤불이 살을 찢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제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의 작은 오두막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기둥들이 무너져 내렸고 닭 몇 마리가 꼬꼬댁거리며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박 영감님. 저는 소리치며 폐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나무와 초가 지붕을 파헤쳤습니다. 손바닥은 물집이 잡히고 타들어갔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간이 침대가 놓여있던 집구석에서 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들보에 등이 깔린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 타버렸고 살카는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대들보를 드러내고 그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 숨결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미약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영감님을 해쳤습니다. 저는 그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박 영감님은 눈을 떴습니다. 연기와 고통으로 흐릿해진 눈이었지만 저를 보자 마지막 정신이 번쩍 드는 듯 했습니다. 불에 그을린 그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대나무 통을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메마르고 희미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보건소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망적인 몸짓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최 회장, 놈이 사람을 보내 불을 질렀다. 그 라이터를 찾으려고. 그는 심하게 기침했고 입가에서 선혈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선우를 데려와. 억울하게 죽게 해선 안 돼. 그놈이 나의, 우리 전우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의 손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제 살을 깊이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눈은 먹구름이 몰려드는 잿빛 하늘을 향해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은 떠났습니다. 저는 늙은 퇴역 군인의 시신을 품에 안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숲의 바람 소리가 애달픈 통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후회와 증오가 제 안에서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제가 늑대를 집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저의 부주의가 그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감겨주고 차가운 흙바닥에 조용히 눕혔습니다. 지금 당장 그를 제대로 묻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놈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저는 타다 남은 널빤지들을 끌어와 그의 시신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 제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피가 오두막 앞 흙바닥에 떨어져 재와 섞였습니다. 영감님의 영혼에 맹세합니다. 반드시 최 회장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박 대위님을 구해내겠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불타버린 집과 늙은 퇴역 군인의 시신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다가올 미친 계획의 강철 같은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군사법정의 정의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정의를 집행할 것입니다. 저는 탈옥을 감행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해질녘에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었지만 손에는 황소령에게 약속했던 약초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문을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경비 병력이 2배로 늘었고 탐조등이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직실로 들어가 약초 주머니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황소령은 KO 권총을 닦으며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돌아왔나? 집은 어떻게 됐고?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지붕은 겨우 수리했습니다. 교도소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는 손을 멈추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왔다. 모레 아침이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레 아침이라면 이제 36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빨리? 보통 사형 판결 확정 절차는 1달 이상 걸리는 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습니까? 9741번은 들어온 지 몇 주밖에 안 됐는데요. 위에서 내린 명령이다. 네가 뭘 안다고 따져. 그놈은 특별히 위험한 분자야. 오래 두면 밤새 무슨 꿈을 꿀지 몰라.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냉혹했습니다. 준비해. 내일 아침 네가 특별 감방 최종 점검을 맡아. 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자살이라도 하게 놔두지 마.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숙소로 돌아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원래 계획은 증거를 더 모아 군단에 제출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밤 행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낡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준비해 온 물건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용 고급 단검 한 자루, 특수등반용 로프 2뭉치, 고강도 낙하산 줄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고농도 키닌의 한 병. 이 계절의 국경 지대 숲은 악성 말라리아가 창궐했고 약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약간의 건빵과 의료용 붕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폭약이었습니다. 저는 군수창고의 군용 폭약을 훔칠 수 없었습니다. 재고 조사 절차가 너무 엄격해서 한 덩이만 없어져도 즉시 교도소 전체에 비상이 걸릴 터였습니다. 저는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1달 동안 저는 교도소 농장에서 몰래 요소 비료를 훔쳐왔습니다. 매일 조금씩 가져와 말리고 곱게 빻아 숯가루와 성냥개비 머리에서 긁어낸 유황가루를 섞었습니다. 조잡한 흑색 화약이었지만 단단히 압축하면 쇠문을 부수거나 벽 일부를 무너뜨릴 정도의 파괴력은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혼합물을 분유깡통 3개에 단단히 채워 넣고 휘발유에 적신 밧줄로 만든 도화선을 달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윙윙거렸습니다. 날씨가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치는 밤은 탈출을 위한 완벽한 은신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천둥 소리는 폭발음을 감춰줄 것이고 비는 흔적을 지워줄 것이며 자연의 혼란은 경비병들의 경계심을 늦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잿더미 속에 누워있던 박 영감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에 손을 뻗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지포 라이터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바로 내일, 삶과 죽음, 자유와 숲, 가장자리에 급히 파헤쳐진 무덤 사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폭풍우는 정말로 몰아쳤습니다. 계곡 전체가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에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휘청거리다 쩍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전기는 안전을 위해 초저녁부터 끊겼습니다. 교도소의 비상 발전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경비초소 몇 군데와 지휘본부의 희미한 불빛을 밝히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밤 12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옷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경비초소들을 점검하러 다녔습니다. 경비병들은 추위에 떨며 초소 안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고 아무도 밖을 내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전소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교도소의 심장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멈춘다면 어둠은 저의 동맹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차단기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 경보가 울리고 경비병들이 즉시 확인하러 몰려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제가 텃밭 뒤썩은 나무 밑동에서 잡아온 엄지손가락만 한 붉은 왕진의 수십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발전소 당직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전기 기술자 2명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카드놀이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충망을 뜯어내고 병을 거꾸로 들어 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지네들이 바닥에 떨어져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재빨리 흩어져 의자다리, 책상 위로 기어 올라갔고 2 기술자의 바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악, 이게 뭐야? 한 명이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책상을 뒤엎었습니다. 지네다, 독지네, 사람 살려. 2 기술자는 공황 상태에 빠져 닥치는 대로 부수며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온 구역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저는 안으로 잠입해 절단기로 발전기의 V벨트를 끊어버렸고 연료통 뚜껑을 부숴 휘발유가 바닥에 흥건히 흐르게 했습니다. 저는 불 붙인 심지를 휘발유 웅덩이에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펑! 작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발전기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교도소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전 때문에 경보는 울리지 않았고 오직 혼란스러운 화재 경보 벨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이야. 발전소에 불이 났다. 어서 불 꺼. 황소령이 휴대용 확성기를 통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각 초소의 경비병들이 허둥지둥 불길이 치솟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교도소 전체의 시선이 동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들과 반대 방향인 서쪽의 특별 감방 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과 폭풍우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4번 감방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경비병도 불 구경을 하러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날 몰래 바꿔치기에 둔 예비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철컥 무거운 쇠문이 열렸고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박대위님, 접니다. 저는 손전등을 감방 구석으로 비추며 속삭였습니다. 박대위님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족쇄를 풀어주었습니다. 가시죠. 서두르십시오. 중대장님, 우리는 감방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복도로 나서자마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네모난 얼굴과 핏발선 눈을 비추었습니다. 마동철이었습니다. 그는 불을 끌어가지 않고 이곳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간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의 굵은 목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간수, 이중첩자 노릇 꽤 잘하던데. 하지만 오늘 밤 너희 둘 다 여기서 죽는다. 저는 단검을 뽑아 박 대위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 대위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를 옆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이놈은 내가 맞는다. 넌 길을 열어. 하지만 대위님 다리가. 박 대위님이 낮게 호통쳤습니다. 과거 중대장 시절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뒷문을 부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병약하고 절뚝거리던 사형수 9741. 박선우가 천천히 무게중심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자세를 잡는 순간 특수부대 중대장과 피해 굶주린 암살자 사이의 생사를 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방 복도의 비좁은 공간은 이제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서 울부짖는 폭풍우 소리는 제 가쁜 숨소리를 삼키려는 듯했습니다. 번쩍이는 번갯불 아래 마동철은 지옥에서 현신한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박 대위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비에 젖은 죄수복 아래로 근육 덩어리가 꿈틀거리는 거구였습니다. 마동철은 더 이상 말없이 브레이크 풀린 탱크처럼 박 대위님에게 돌진했습니다. 날카로운 쇠파이프를 쥔 오른팔이 허공을 갈랐고 박 대위님의 정수리를 향해 그대로 내리찍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바람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위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족쇄에 오래 묶여있던 왼발이 여전히 쑤셨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아주 좁은 각도로 몸을 틀어 마동철의 쇠파이프가 어깨를 스치고 뒤쪽 벽에 박히게 했습니다. 퍽! 회벽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동철이 무기를 빼내기도 전에 박 대위님은 그의 옆구리를 향해 강력한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급소를 맞은 마동철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지만 그의 두꺼운 지방과 근육층이 방패 역할을 해 충격을 대부분 흡수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며 쇠파이프를 놓고 몸을 돌려 박 대위님의 다친 다리를 향해 낮은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는 도와주러 달려들려 했지만 박 대위님은 이미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올라 성한 오른발로 벽을 강하게 차 추진력을 얻은 뒤 공중으로 몸을 날려 두 다리로 마동철의 목을 감았습니다. 특수부대의 전매 특허인 가위치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우당탕 쓰러졌습니다. 박 대위님은 두 허벅지에 온 힘을 실어 상대의 목을 조였습니다. 마동철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고 두 손으로 박 대위님의 다리를 할퀴었습니다. 그의 눈은 뒤집혔고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마동철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박 대위님을 통째로 들어올린 뒤 벽으로 돌진해 등을 부딪혔습니다. 쾅! 뼈가 벽에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박 대위님은 강한 충격을 받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동철은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달려들어 바나나 송이만 한두 손으로 박 대위님의 목을 졸랐습니다. 죽어, 죽어, 이 개자식아. 그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박 대위님은 숨이 막혀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고 두 손으로 마동철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달려들어 제 단검을 뽑았습니다.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찌르는 대신 칼자루로 마동철의 관자놀이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퍽! 마동철이 비틀거리며 손에 힘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 틈을 타 박 대위님은 다리를 모아 그의 아랫배를 걷어차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마동철은 뒤로 넘어져 쇠창살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박 대위님을 부축했습니다. 그는 심하게 기침했고
목에는 10개의 보라색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어서 가자. 저놈은 잠시 기절한 것뿐이다. 박대위님은 헐떡이며 말했고 마동철의 허리춤에 달린 열쇠 꾸러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열쇠 꾸러미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후문 열쇠다. 황소령 놈이 만약을 대비해 저놈에게 줬겠지.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복도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후문은 두꺼운 철문으로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으며 취사장과 서쪽 담벼락으로 바로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박 대위님은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그의 손은 탈진으로 떨렸지만 단호하게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앞에는 국경지대 원시림의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감시탑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탈옥이다. 탐조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K 소총이 불을 뿜었고 총알이 발밑 땅을 파헤치며 흙탕물을 얼굴에 튀겼습니다. 뛰어요. 저는 소리치며 박 대위님을 끌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숲 가장자리를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제야 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천둥 소리와 뒤섞여 혼란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총알은 여전히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다행히 시야가 제한되고 비가 많이 와서 경비병들은 조준 사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담장은 높이 3m에 위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서쪽 구석의 이 담장은 낡았고 작년 홍수로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을 아직 수리하지 못한 채 임시로 철조망 몇 겹으로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제가 미리 노려둔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배낭에 말아두었던 담요를 철조망 위로 던져 완충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올라가십시오. 제가 두 손을 모아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박 대위님은 제 손을 밟고 그 반동을 이용해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의 장애물 돌파 능력은 여전히 노련했습니다. 그는 반대편에 가뿐히 착지한 뒤 로프 한쪽 끝을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로프를 잡고 올라갔고 땅에 뛰어내리는 순간 수많은 발소리와 맹렬하게 짖는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궁견을 풀었군요. 저는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계곡으로, 계곡물 속으로 가야 냄새를 지울 수 있다. 박 대위님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마른 계곡으로 뛰어들어 산비탈을 따라 달렸습니다. 장마철의 계곡물은 흙탕물로 변해 있었고 얼음물처럼 차갑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첨벙거리며 물속을 걸었고 물은 허리까지, 깊은 곳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거센 물살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 했지만 우리는 손을 꽉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듬으며 나아갔습니다. 약 2km를 갔을 때 박 대위님은 기력이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발한 말라리아가 그를 떨게 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으며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다리에 오랜 상처와 마동철에게 맞은 충격으로 그는 절뚝거렸고 몇 번이고 흙탕물 속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민준아, 날 버리고 가. 너 혼자라면 탈출할 수 있다. 박 대위님이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박 영감님께 맹세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겁니다. 저는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박 대위님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튀어나온 갈비뼈가 제 등을 찔러 아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를 업은 채 유령 마을을 향해 계곡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졌고 밤의 숲은 칠흑 같았으며 가끔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번쩍일 뿐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가시덤불과 날카로운 나뭇잎이 살칸을 베어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지만 최 회장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가 잦아들었고 우리는 원시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눈앞에는 짙은 안개에 휩싸인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계곡 한가운데에는 이끼로 뒤덮인 낡고 비뚤어진 수상 가옥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유령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폐허가 된 민족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폭격으로 죽었고 그 원혼들이 밤마다 나타나 통곡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무꾼이나 사냥꾼조차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대위님. 저는 박 대위님을 큰 고목나무에 기대어 앉히고 헐떡였습니다. 박 대위님은 눈을 떠 폐허가 된 마을을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험준해서 방어는 쉽고 공격은 어렵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지뢰를 조심해야 해. 저는 키닌의 병을 꺼내 두 알을 박 대위님의 입에 넣어주고 나뭇잎에 고인 빗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잠시 쉬고 계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숨을 만한 곳이 있는지 정찰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단검을 뽑아들고 죽음의 마을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사방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고 널빤지 틈새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귀신의 휘파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썩은 나무 계단을 밟고 마을 중앙에 있는 가장 튼튼해 보이는 수상 가옥으로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들보가 삐걱거렸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화덕과 깨진 그릇 조각 몇 개만 남아 있었죠. 먼지와 거미줄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석상처럼 굳었고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제 신발 끝이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철사에 닿아 있었습니다. 철사는 바닥을 가로질러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류탄 부비트랩이었습니다. 저는 철사를 따라갔습니다. 한쪽 끝은 녹슨 수류탄에 안전핀에 묶여 있었고 수류탄은 두 개의 대나무 사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 걸음만 더 내디뎠다면 안전핀이 뽑히고 저와 이 수상가옥은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령 마을에는 귀신뿐만 아니라 79년 국지전 당시 아군이나 국경수비대가 간첩을 막기 위해 설치해둔 치명적인 함정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돌아가 박 대위님을 부축해 함정을 피해 수상 가옥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쉬십시오. 제가 주위를 확인하고 이 함정들을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놈들이 곧 닥칠 겁니다. 박 대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먹은 뒤 그의 눈빛은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고 구겨진 손으로 그린 작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걸 봐. 유령 마을은 28번 표지석으로 가는 유일한 길목에 있다. 만약 놈들이 국경에서 우리 앞을 막으려 한다면 반드시 이곳이나 계곡길을 지나야 해. 계곡은 지금 홍수로 잠겼으니 놈들에게 남은 길은 여기뿐이다. 그럼 이곳을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내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발 수류탄, 낡은 죽창 함정, 그리고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큰 바위들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정글의 덩굴로 수류탄 안전핀을 연결했고 죽창을 다시 깎아 갯나무 수액을 발랐습니다. 똥나무 수액은 피부에 닿으면 끔찍한 가려움증과 염증을 유발했습니다. 저는 또한 집 마룻바닥 아래에 숨겨진 지하 벙커를 발견했습니다. 벙커 입구는 마른 장작 더미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교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숨을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계곡 입구 쪽에서 다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왔습니다. 제 예상보다 더 빨리 저는 박대위님을 지하 벙커로 부축하고 마룻바닥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벙커 덮개 틈으로 저는 밖을 감시했습니다. 중무장한 10여 명의 병력이 K 소총을 들고 있었고 송아지만 한 셰퍼드 2마리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병력들 한가운데에는 군용 비옷을 입고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추격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은인을 죽이고 존경하는 중대장님을 함정에 빠뜨린 원수가 불과 몇십 미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KO 권총을 꽉 쥐었습니다. 탈출할 때 경비병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총알은 단 3발뿐이었습니다. 진정에 박대위님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누르며 진정시켰습니다. 놈들이 함정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무리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진입했고 2마리의 개는 사방을 킁킁거리며 땅에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사람 냄새를 맡고 맹렬하게 짖으며 경비병을 우리가 숨어있는 수상 가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 냄새가 난다. 저놈들 분명히 이 집 안에 숨었어. 한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권총을 뽑아 하늘을 향해 한 발 쏘았습니다. 박선우, 김민준,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항복해라. 내가 선처를 약속하지. 이 마을을 통째로 불태우게 만들지 마라. 대답은 없었고 문틈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 회장은 인내심을 잃고 부하 3명에게 집을 수색하라고 덕짓했습니다. 3명의 병사가 조심스럽게 나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삐걱삐걱 군화의 무게에 널빤지가 신음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선두의 선놈이 문을 세게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회장님, 마른 장작더미 뿐입니다. 꼼꼼히 뒤져.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병사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총구로 구석구석을 쑤셨습니다. 그는 제가 수류탄 함정줄을 다시 설치해둔 집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그는 그 줄에 발이 걸렸습니다. 딸깍. 수류탄 안전핀이 뽑히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건조하지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병사는 얼어붙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류탄이다. 피해. 그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우리가 숨어있는 벙커까지 뒤흔들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위쪽 마룻바닥이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함정을 밟은 병사는 온몸에 수류탄 파편이 박힌 채 신음했고 나머지 2명은 폭발의 충격으로 마당으로 튕겨나가 나뒹굴었습니다. 최 회장과 남은 병력은 공황 상태에 빠져 땅에 엎드린 채 집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댔습니다. 총알이 널빤지 벽을 찍고 우리 머리 바로 위 마룻바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쏘지마, 쏘지마. 최 회장이 고함쳤습니다. 함정을 더 터뜨릴라. 흙먼지가 채 가라앉지 않은 틈을 타 저는 벙커 덮개를 밀고 박 대위님을 끌어내 바나나 밭으로 이어지는 뒤쪽 비상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동쪽 숲으로 뛰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 가기도 전에 2마리의 개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놈들은 짖어대며 병사의 손에서 목줄을 끊고 2개의 검은 화살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개다. 박 대위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돌아 총을 겨눴지만 박 대위님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날 취사장에서 챙겨온 고춧가루 한 줌을 꺼내 선두개의 얼굴에 그대로 뿌렸습니다. 개는 격렬하게 재채기를 하며 낑낑거렸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땅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2번째 개가 달려들어 제 다리를 물려고 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놈의 주둥이를 걷어찼고 권총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렸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빽빽한 바나나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혼란에 빠졌던 최 회장의 부하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짝 뒤쫓아왔습니다. 울창한 숲속에서 숨 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빨리 달릴 수 없었기에 꾀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놈들을 제가 준비해둔 풋나무 칠한 죽창, 함정구역으로 유인했습니다. 악! 뒤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병사가 함정에 빠져 발이 죽창에 꿰뚫렸습니다. 그는 상처의 고통뿐만 아니라 피에 스며든 뱀독 때문에 미친 듯이 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망치면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자 최 회장의 부하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모든 덤불에 총을 쏘고 의심스러운 모든 동굴에 수류탄을 던졌지만 총알만 낭비할 뿐이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우리는 일시적으로 놈들을 따돌렸지만 우리 둘 다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박 대위님은 제 등에서 기절했습니다. 저는 폭포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찾아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굴은 축축하고 이끼로 뒤덮여 있었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박 대위님을 평평한 바위에 눕히고 길에서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로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는 발각되지 않도록 동굴의 갈라진 틈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박 대위님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의 왼발은 보라색으로 크게 부어올라 고름이 차 있었고 족쇄에 쓸린 손목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옷자락을 찢어 계곡물에 적셔 그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단검을 불에 달궈 소독한 뒤 이를 악물고 그의 다리 상처를 째어 독한 피를 짜냈습니다. 박 대위님은 고통에 잠에서 깼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중대장님. 다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붕대로 감았습니다. 저는 밭에서 캐온 감자 몇 개를 숯불에 구웠습니다. 구운 감자의 고소한 냄새가 퍼지며 원시림의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를 조금이나마 쫓아냈습니다. 저는 뜨거운 감자를 반으로 쪼개 박 대위님에게 반쪽을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힘을 내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박 대위님은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받았습니다. 그는 움푹 들어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 독방에서 뼈가 썩어 죽을 줄 알았다. 고맙다. 민준아,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 아닙니까? 버리다니요. 옛날에 대위님께서 저를 위해 칼을 막아주셨는데 제가 지금 몇 킬로미터 업어들인 게 대수겠습니까? 박 대위님은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의 주름을 펴주는 드문 미소였습니다. 그는 감자 한 입을 베어 물고 마치 산의 진미를 맛보듯 천천히 씹었습니다. 민준아, 서연 선생님 기억나나? 박 대위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서연, 군의 기숙학교에서 가르치던 이서연 선생님, 제가 오랫동안 남몰래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갑자기 왜 그분을? 사실 서연이는 그냥 교사가 아니야. 최 회장의 조직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위장 잠입한 국정원 요원이다. 내가 잡히기 전부터 나와 연락을 주고받았지.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녀린 서연이가 요원이라니 정말입니까? 그래, 그녀는 변절자 명단의 절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걸 알고 나를 잡고 그녀를 찾으려 혈안이 된 거야. 박 대위님은 말을 멈추고 걱정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회장이 우리를 잡지 못하면
서연이를 인질로 잡을까 봐 두렵다. 제 마음은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장 28번 표지석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접선 장소 맞죠? 박 대위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9시 정각 본부 특수팀이 증거를 인수하기 위해 28번 표지석으로 비밀리에 접근할 거다. 우리는 그 전에 도착해야 해. 타오르는 불빛이 박 대위님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입안에서 무언가를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가짜 어금니 하나를 빼냈습니다. 저는 진짜처럼 보이는 그 도자기 의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박 대위님은 능숙하게 치아 뿌리 부분을 살짝 돌려 반으로 분리했습니다. 그 작은 빈 공간 안에는 정교하게 말린 초소형 마이크로필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 회장이 그토록 탐내는 물건이다. 박 대위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필름을 불빛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지포 라이터 속 사진은 미끼였을 뿐이야. 이 안에는 최 회장과 그 일당의 모든 무기 거래 기록, 해외 은행 계좌 목록이 담겨 있다. 이 창고를 만들기 위해 내 진짜 어금니를 뽑아야 했지. 저는 쓴웃음을 터뜨렸지만 마음속 깊이 감탄했습니다. 대위님은 정말 여우보다 더한 여우십니다. 저까지 속으셨습니다. 어쩐지 그 라이터를 그렇게 소중히 다루시더라니. 놈들의 시선을 박영감님께 돌리려 하셨군요. 가장 중요한 물건은 대위님 입속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박 대위님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너를 속이고 박영감님까지 연루시켜 미안하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때는 감시가 너무 심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대위님,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박 대위님은 조심스럽게 마이크로필름을 다시 치아에 넣고 입안에 고정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결전이 될 거다. 민준아, 내 말 잘 들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서연이와 이 증거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해. 내 걱정은 마라. 나는 어차피 사형수였어. 이만큼 더 산 것만으로도 이득이다.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셋 모두 함께 돌아갈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불을 끄고 교대로 보초를 섰습니다. 밤의 숲은 뼛속까지 시리게 추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28번 표지석에서 모든 원한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 대가가 아무리 크더라도 말입니다. 28번 표지석은 바람 부는 고개 정상에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경계선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 다른 한쪽은 깊은 낭떠러지인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였고 풀들은 땅에 바싹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여전히 자욱하게 피어올라 웅장하면서도 기묘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저와 박 대위님은 아침 8시에 절벽 오솔길을 통해 표지석에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바위 뒤에 엎드려 상황을 살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심장이 팠는 듯했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20여 명의 용병들이 표지석 주위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고지대의 기관총 진지를 구축하여 빠져나갈 길 없는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망 한가운데 차가운 돌기둥에 단단히 묶여있는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나의 선생님, 햇살 같은 미소를 가진 그 여인은 이제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은 구타의 흔적으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넉나간 눈으로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 옆에 서서 K5 권총을 들고 표지석 받침돌에 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초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놈들이 곧 올 거다. 최 회장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한 놈이라도 놓치면 내가 쏴 죽인다. 저는 이를 악물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총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악당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정해, 민준아. 박대위님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지영을 잘 봐. 저는 심호흡하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박대위님은 표지석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 바위지대 보이나? 저건 풍화된 석회암이라 구조가 아주 약해. 지난 장마 때 물을 많이 먹어서 강한 충격만 가하면 바로 무너져 내릴 거다. 저는 그의 손가락 방향을 따라 보았습니다. 과연 표지석이 있는 곳은 낭떠러지 위로 튀어나온 바위 끝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바위 아래에는 길게 이어진 큰 균열들이 보였습니다. 이 지형을 이용해 놈들을 묻어버리자는 말씀이십니까? 박대위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배낭에 남은 사제 폭약이 한 덩이 있다. 내가 아래로 몰래 내려가서 저 균열에 설치해 내가 나가서 놈들의 주의를 끌겠다. 안 됩니다. 대위님이 나가시면 죽은 목숨입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서연이가 저놈들 손에 있다. 미끼가 필요해. 네가 더 민첩하니 네가 폭약을 설치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터뜨려라. 박 대위님은 제가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배낭을 풀어 비닐에 잘 싼 폭약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가라. 서연이를 위해, 정의를 위해.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인 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 키보다 높은 풀숲을 이용해 절벽 아래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제 움직임을 감춰주었습니다. 저는 표지석 아래 가장 큰 균열에 접근해 폭약을 깊숙이 밀어넣고 도화선을 연결한 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고개 정상에서는 박대위님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바위 뒤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은신처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최 회장, 나 여기 있다. 박대위님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를 뚫고 강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최 회장은 깜짝 놀라 돌아봤고 용병들이 일제히 그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쏘지 마.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야, 박선우 대위, 네가 의리 있는 놈인 줄 알았다. 내 여자가 죽는 꼴은 못 보겠지, 안 그래? 박 대위님은 절뚝거리며 포위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최 회장에게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를 풀어줘. 그럼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내가 지금 나랑 협상할 처지라고 생각하나? 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라이터나 이리 내놔. 그럼 생각해보지. 박 대위님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포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인가? 최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리 던져. 박 대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쉽진 않지. 서연이를 먼저 풀어줘.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고 너는 물러서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너에게 이걸 주겠다고. 최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박 대위님이 명예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대위님의 말은 산처럼 무거웠고 게다가 주인은 온통 자기 부하들이었습니다. 박 대위님이 날개를 달아도 도망칠 수 없을 터였습니다. 좋아, 그 계집 풀어줘. 두 용병이 서연이의 결박을 풀자 그녀는 기력이 다해 땅에 쓰러졌습니다. 박 대위님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는 박 대위님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입을 우물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 대위님은 손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며 그녀의 귓가에 아주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소리치면 오른쪽 참호로 뛰어들어. 최 회장이 초조하게 소리쳤습니다. 다 됐나? 이리 내놔. 박 대위님은 일어나 서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네가 이걸 그렇게 원했지. 최 회장.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주지. 박 대위님은 뚜껑을 열었지만 최 회장에게 던지는 대신 갑자기 라이터를 최 회장 등 뒤 깊은 낭떠러지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 최 회장이 소리치며 반사적으로 라이터를 따라 달려갔지만 라이터는 낭떠러지 아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돌아섰습니다. 이 개자식 감히 날 속여? 쏴. 저놈들 쏴 죽여. 바로 그때 박 대위님은 크게 웃었습니다. 난 널 속이지 않았다. 그 라이터는 텅 비어 있었어. 내가 필요한 건 여기 있다. 박 대위님은 입에 손을 넣어 가짜 어금니를 세게 뽑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은 이 안에 있다. 최 회장은 얼어붙었고 사격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은 그의 정치 생명이자 돈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파괴된다면 그도 끝장이었습니다. 잡아. 저 어금니를 빼서. 쏘지 말고 생포해. 용병들은 망설이다가 박 대위님을 생포하기 위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모두가 아슬아슬한 바위 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박 대위님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숨어있는 절벽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터뜨려. 박 대위님의 외침을 듣고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화선을 세게 당겼습니다. 도화선이 치익 소리를 내며 바위 틈 안으로 타들어갔습니다. 3초, 2초, 1초, 쾅!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산 전체가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원래 약했던 석회암 집안은 폭발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우지끈, 콱쾅. 최 회장과 용병들이 서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산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며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공황에 빠진 비명이 울려 퍼졌고 용병들은 균형을 잃고 서로 뒤엉켜 쓰러졌습니다. 최 회장은 바위 하나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그 바위마저도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위쪽에서는 폭발음이 울리자마자 박 대위님은 서연이를 꽉 껴안고 오른쪽으로 굴러 전쟁 때 남겨진 낡은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흙과 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흙먼지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저는 떨어지는 돌을 피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 1분 후 굉음이 잦아들고 낭떠러지 아래로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온몸의 흙먼지를 털어냈습니다. 28번 표지석이 있던 바위 절벽은 절반이 사라졌고 텅 빈 공간 너머로 안개 낀 심연이 보였습니다. 대위님, 서연아, 저는 소리치며 참호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참호 안에서 흙투성이 손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여기 있다. 우리 아직 살아있다. 저는 서둘러 박 대위님과 서연이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석고상처럼 온통 하얀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다행히 더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와락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박 대위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헐떡였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우리는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회장과 대부분의 용병들은 흙더미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절벽 가장자리에서 저는 나무 뿌리를 꽉 잡고 있는 손 하나를 보았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공포에 질려 크게 뜬 눈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박 대위님은 절벽 가장자리로 다가가 원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날 끌어올려줘, 박선우.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박 대위님은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돈은 너무 더럽다.
최 회장. 그건 지옥에 가서나 써라. 하지만 박 대위님은 그를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아닌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밧줄로 저놈을 끌어올려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 이렇게 죽는 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저는 마지못해 그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우리는 밧줄을 던져 최 회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죽기 직전의 개처럼 헐떡였고 두 다리는 돌에 깔려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국경 수비대와 특수부대의 군용 차량들도 굉음을 내며 고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하늘을 보며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들이 왔어요. 제가 잡히자마자 비상 신호기를 작동시켰거든요. 이제야 정확한 위치를 찾았나 봐요. 헬리콥터에서 내린 특수부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을 포위하고 넋이 나간 채 살아남은 용병들을 체포했습니다. 산사태 이후 지휘 차량에서 한 고위 장교가 내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곧장 걸어왔습니다. 박 대위님은 너덜너덜한 죄수복 차림에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군인의 자세로 차렷 자세를 하고 경례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대위 박선우, 수감번호 9741, 임무 완수했습니다. 장교는 감격에 겨워 박 대위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박 대위. 조국은 자네의 공을 기억할 걸세. 박 대위님은 가짜 어금니를 빼내 조심스럽게 마이크로필름을 꺼내 장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모든 증거입니다. 저와 쓰러져간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최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그는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박 대위님을 쏘아봤습니다. 그의 경력, 권력, 그리고 범죄는 바로 이곳 신성한 국경 표지석 앞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점차 맑아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안개를 뚫고 계곡을 비추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군의관이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었고 제 시선을 느낀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안의 모든 피로와 고통을 녹여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오빠. 서연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집으로 가자. 3개월 후 가을이 찾아온 서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거리에는 노란 낙엽이 쌓였고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중앙군사법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특별 재판이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최 회장과 그 일당은 마이크로필름과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무기 밀매, 군 자산 횡령, 살인 교사, 그리고 국가 반역, 그들의 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최 회장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그의 끔찍한 죄에 대한 합당한 결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자 법정은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명예회복 선언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하게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선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동지의 모든 명예와 군 계급 그리고 직위를 복권한다. 또한 K-82 특별작전에서의 특출한 공헌을 기려 충무무 공훈장을 추서한다. 박 대위님은 엄숙하게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 영감님의 영정이 정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퇴역 군인을 향해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해냈습니다. 영감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박 대위님이 단상에 올라 대위 계급장을 다시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로 다림질한 군복이 그의 마르지만
단단한 몸에 꼭 맞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그가 국경의 전장에서 용맹한 정찰 중대장이었던 그 시절처럼 밝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박 대위님은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고맙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우리는 전우 아닙니까?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에 복귀하시겠습니까?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박 대위님은 고개를 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충분히 헌신했다. 내 다리로는 더 이상 특수부대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그 국경 지역으로 돌아가고 싶다. 농장을 열어서 차도 심고 과일 나무도 심고 그곳 주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어. 우리 동료들의 피가 그 땅에 스며들었으니 이제는 그 위에 푸른 나무들이 자라나야지. 저는 감탄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군인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의 심장은 항상 조국과 국민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총과 총알은 지긋지긋합니다. 농부가 되어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서연이는 얼굴을 붉히며 제 손을 가볍게 꼬집었지만 그녀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2년 후 1984년 봄, 과거 28번 표지석 주변에 척박했던 언덕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녹차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밭의 푸르름 사이사이에는 순백의 매화와 자두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농장의 가장 기쁜 날, 저와 서연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공동 숙소 앞 넓은 마당에 세워졌습니다. 소박했지만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청홍색 천막 아래 스피커에서는 봄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피리, 소리와 섞여 왁자지껄했습니다. 이제 농장 책임자가 된 박대위님은 낡았지만 단정한 양복을 입고 아픈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테이블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차를 따르라며 바쁘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올랐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신랑인 저보다 더 기뻐 보였습니다. 예식 시간이 되자 박대위님은 주례로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과거 부대원들을 독려하던 그 시절처럼 힘차고 따뜻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어르신, 그리고 하객 여러분, 오늘 저는 양가를 대신하여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동생의 행복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장 어두운 날들을 헤쳐나왔고 죽음과 마주했으며 동굴 속에서 구운 감자 한 알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 땅의 진정한 봄이 영원히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저는 하얀 한복을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고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 셋은 평화로운 국경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정상의 오래된 복숭아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봄바람이 꽃향기를 실어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동 촬영 모드를 설정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그 아름다운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우리 셋은 활짝 핀 복숭아꽃 아래서 어깨 동무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양쪽에, 박대위님은 가운데 서서 우리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세 사람의 미소는 봄 햇살보다 더 찬란했습니다. 등 뒤로는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의 푸르름, 새로 지은 집들의 붉은 기와 그리고 국경 표지석 위에서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총도
총알도, 증오도, 감옥의 어두운 밤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전우애, 그리고 우리가 청춘과 피를 바쳐 지켜낸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군인들의 마음속에 깃든 영원한 봄이었습니다.